지난주에 그 199개 대학 발표된 거에 대해서 199개 대학 발표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드린다 그랬는데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드릴 테니까 그 표를 보고 확실히 어느 정도 대학을 확실히는 안 정하더라도 그래도 대학하고 학과에 대해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특수한 학과들 있죠. 무슨 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또 의대학대 몇 개 안 되잖아요. 조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건 금방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기타 대학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지금부터 막연하게 계속 연구만 하다가 공부를 안 하면 너무 시간 낭비니까 다음 주에 제가 배부해드리면 그 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정해가지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일 지금 제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녹화를 하게 돼 있는데, 강남 케이블에서 집에 케이블 방송 안 나오는 집들 있잖아. 무슨 얘기죠? 고3 되니까 뭐 TV 없애버리고 애 TV 볼까봐. 그런 집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려줄 테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한번 참고로 쭉 보시면 이게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이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인문계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선택을 주로 사회를 많이 하죠. 사회를 많이 하는데 사회 선택 대신에 과학을 선택해도 되긴 돼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이 인문계 계통 학과를 가는데 사회 대신에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사회 선택하기 경우는 사회를 선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금 4과목을 전부 봐야 되는 데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이 못 들어본 대학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세대학교를 갖다가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는, 인문계 사회는 3과목 이하거든요. 3과목 이하인데 3과목 선택하는 학교보다도 2과목 선택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럼 사회는 결국은 3과목 정도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도 아마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가 과목당 시간이 30분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회를 4과목 선택했을 때는 30분짜리 4개를 갖다가 시험 시간으로 잡는데, 작년까지는 프린트 시험지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시험지를 내주게 되면 그게 시험지 안에가 이 전 과정에서는 사회고 과학이고 전 과목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시험 수능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도 막 전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당 30분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만약에 4과목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120분이 주어지거든요. 120분 동안에 4과목을 시험 보고, 만약에 사회에서 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4과목 중에서 성적이 가장 잘 나온 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사회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는 학교는 4과목 중에 성적 잘 나온 2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선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4과목 중에 잘 나온 3개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론상 생각해 보면요, 시험을 4개를 봐가지고 그 중에 잘 나온 3개를 낸다는 건 좋지만, 대신 4개를 보려면 4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3과목 공부하는 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훨씬 좀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를 갈 학생은 4과목을 전부 공부하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3과목만 공부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무슨 얘기 있어요? 그 3과목인데 뭐를 선택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5월달에 가면 거의 많이 바뀌어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바꾼다고 5월달에 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이게 순조롭게 해서 바뀐다고. 바뀌었을 때 또 바꾸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2개 정도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나 정도는 탐색을 해 가다가 5월달에 확정해서 3과목을 그때부터 밀어붙여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전까지는 시험은 그래도 4과목을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4과목을 다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4과목을 보는데 걸리는 시험 시간은 보시다시피 한 과목당 30분씩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120분이에요. 120분이니까 신청을 갖다 4과목을 하고요. 신청을 4과목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나머지 한 과목은 그냥 한 줄로 그어버리고, 어차피 그거는 최저점으로 나올 거니까 하나를 그어버리면 120분을 3과목을 하려니까 한 과목당 얼마씩 시간이 배정돼요? 40분씩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한 과목당 30분씩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40분씩 시험 범위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4과목을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볼 때 실제로 보기는 3과목만 집중적으로 풀고 나머지 하나는 한 줄로 긋는 방법이 유효할 것처럼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방안이 2가지. 지금 이거에 대한 방안 하나는 매 과목 끝날 때마다 시험지를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무슨 일 알겠습니까? 30분마다 시험지 한 과목씩 가져간다. 시험지를 걷어간다 이게.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과목에서 시간이 좀 남는다고 저 과목에 쓸 수가 없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런 게 힘들다 이게야. 뭐 물론 기술적으로는 할 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지를 어차피 한 과목씩 이렇게 풀고 넘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시험지를 만약에 4과목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는 경우 있잖아요. 4과목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 이랬을 때는 뭐 자기가 시험 볼 3과목 중에서 가장 진하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 만약 국사가 자기는 좀 시간이 좀 30분 부족하다. 그러면은 맨 첫 과목에 30분 있다가 내주는 시험지는 포기하는 시험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국사는 그 시간부터 푸는 방법이 있겠죠. 뭘 풀어라 이런 건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30분마다 시험지를 내줄 수 있느냐.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시험지는 시험 보기 10분 전에 내주게 돼 있거든요. 좋아. 답안지는 10분 전에 내주고 문제지는 5분 전에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혼선이 되는 게 어떤 학생은 조금 더 받고 또 일찍 받고 늦게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최종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거 이제 그 최종적인 건 6월 달에 발표한대요. 골치 아프죠? 6월 달에 발표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4과목을 신청해도 3과목 시간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4과목을 신청해도 3과목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매 30분마다 시험지를 한 장씩 걷어가는데 시험지 4장을 한꺼번에 다 배부한 다음에 걷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4장을 다 주고 걷어간다면 그때 4과목 신청하고 3과목 봐도 시간상 이익은 되겠지. 왜냐하면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한 과목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즉 잘하면 60분까지 확보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시간대에 가장 자기가 3과목 선택해놓고도 그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프린트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3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3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그러면 4과목 신청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첫 30분 동안은 자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사회 시험 보기 전에 쉬는 시간이 어차피 20분 있어요. 앞에가. 영역하고 영역 사이에 쉬는 시간이 20분 있거든요. 20분 있는데 만약 30분을 갖다가 자기가 3과목 신청한 학생들은 처음에 30분 동안을 갖다가 시험을 보지 않고 대기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어때요? 이 3과목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 50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일보 직전 50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게 3과목을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지. 즉 50분 동안에 3과목을 다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요약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책이. 책이 무조건 얇다고 좋은 게 아니야. 책은 얇고 여러분이 요약되어 있더라도 평상시 많이 느껴가지고 쉬운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수학 1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20분이면 2-3번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압축이 돼서 여러분한테 제공이 돼요.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 해마다 그렇다고. 금년은 너무 쉬워요. 옛날에 공통수학 수학 1이라고 해서 요새 여러분 같으면 10다시 가나에다 수학 1까지 전부 다 해봤자 결국 20분에 볼 수 있는 양으로 여러분을 배부를 했었어요. 수학 시간마다. 그건 뭔가 하면 시험 보기 일보 직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 한번 보느냐 못 보느냐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한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이게 시험 봤을 때 이게 혹시 뭐 생각이 안 나버리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시험 끝나면 생각이 나고. 그럼 시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보를 제가 물론 수학 선생이지만 사실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영역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지금은 그냥 우선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초기에 너무 그게 신경 쓰면서 공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충 대학을 결정하는데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를 3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세요? 선생님 저는 연세대 가는데 그럼 4과목 당연히 해야죠. 전 서울대 가는데요. 그럼 당연히 국사 포함해서 4과목을 해야 되겠지.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전부 3과목이면 무슨 고대고 무슨 서강대고 이게 다 이화여대고 뭐고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시간을 괜히 막 쓸데없이 많이 해가지고 바보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인문계는 거의 사회만 성적을 봤거든요. 그럼 과학 성적은 무시됐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미련을 가지고
자꾸 과학까지 잘 보려고 그래요. 반영은 대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해서 나쁠 게 있냐 그러는데 해서 나쁜 거 많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선 필요한 걸 해놓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벌려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아까 3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해서 만약에 두 과목 사회 선택한 학생들은 두 과목이니? 두 과목 선택한 학생은 앞에 60분을 갖다 자습하게 돼 있어요. 60분 동안에는 여러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내가 시험 보고 있을 때. 그럼 만약에 자기는 갈 대학이 두 과목 보는 대학 꼭 간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학생은 당연히 두 과목만 신청해서 60분 동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일보 직전은 여러분 막 요점 정리 노트 같은 거 메모되어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어요. 그걸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위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정리하다가 하면 너무 벅차요. 전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일단 처음에는 어느 분야를 공부했을 때 적어도 그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정리가 돼도 어떤 패턴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리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서를 보더라도 어느 책이 좋은지를 몰라요. 물론 종이가 좋고 나쁘고 나올 수 있겠지. 그냥 우리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행렬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행렬을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어느 참고서를 봤을 때 문제를 쭉 넘겨봐요. 넘겨니까 문제가 한 20문제 있어요. 또 어떤 책은 30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다 빠져있더라 이거야. 그럼 그 책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 책을 갖다 공부하는 경우는 책을 5권, 6권, 10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빠지는 게 나와요. 무시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에 너무 연연하는 책도 문제예요.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 게 각 과목별로 과거 기출문제는 그냥 참고할 정도지 설사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를 안 해도 좋을 정도예요. 기출문제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는 과거에 단원 사이에 통합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전부 뭐예요? 각각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거, 자기 선택하지 않은 게 통합된 문제가 나오면 불리한데 그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마지막이다. 수학 시간이니까. 이봐. 수학 같은 거 중요한 변화는 전부 몇 문제예요? 30문제죠. 30문제인데 객관식이 21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이 9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는 객관식이 24문제, 주관식이 6문제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6차 교육과정에서 주관식 6문제는 문제가 5문제하고 1문제 비율로 한 문제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대답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대답하는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5문제는 두 자리 이하 정수. 두 자리 이하 정수니까 답이 한 자릿수나 두 자리 정수인 걸로 주관식 답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이게 지금 6차 교육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세요? 바로 요식 전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학 참고서도 보면은 그 예상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보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다루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야.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30문제에서 주관식이 9문제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9문제 전체가 세 자리 자연수 이하로 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과거에 소수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리수 문제라든지 또는 로그라든지 상용 로그라든지 무슨 얘기 있어요? 통계 같은 데서 정규분포의 어떤 뭐 값을 구하는데 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응 이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분수 패턴을 이용해서 소수점까지 나간다는. 그러나 금년 주관식 문제 9문제는 전부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만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나 많아봤자 세 자릿수 정도 범위. 이런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소수점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7차로 바뀌면서요. 그냥 막연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는 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국사책 하나 발견했어요. 제대로 7차 준비한 책. 어제 국사책에 하나 뭐 진짜 유명하지도 않은 책인데 내가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됐는데 진짜 똑소리 나더라고. 야 진짜 7차 준비 잘 됐네. 그렇지 않은 일반 책은요. 이게 6차인지 7차인지 구별도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책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심각하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요. 일단은 너무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해야 알아야 구별이 되지.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오렌지 주스라도 맛있는 걸 진짜 맛있는 걸 좀 마셔봤어야 어떤 다른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아 이게 그거보다 훨씬 맛있네, 맛이 비슷하네, 이건 형편에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생판 못 먹어봤으면 먹어보면 그게 맛있는 건 줄 알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줄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문제 하나하나도 지금 패턴으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여러분이 제공이 되고
또 제공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끔 어떨 때 이게 실제로 그 학원에서 듣는 학생들은 프린트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바뀐 걸 아무리 대조해봤자 전혀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숫자 하나 두 개씩이라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을 필요는 없다. 찾을 필요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 수능은 입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지만은 첫 시험이잖아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예측은 가능해요. 왜냐면 무슨 조건을 걸어놓으면 결국은 어느 일정한 범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전부 반영이 돼갖고 수업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행렬이나 공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그럼 행렬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냐? 몇 개 안 돼요. 그 몇 개 패턴 중에서 실제 수업을 볼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룰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유형이나 또 여기서 우리가 다룬다 해서 이 문제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은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르면 기분 나빠.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중 참고서에 많이 나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우리는 수업을 해보니까 그건 문제를 못 풀겠다 이거야.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괜히 마음속으로 어때요? 약간 불안하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도 있어요. 결국은 금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 가면 정선돼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프린트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꼭 안 해도 될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꼭 고집스럽게 모의고사에 나와요. 모의고사 여러 차례 얘기지만 모의고사 반영한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국 200개 대학에서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아무도 없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모의고사의 성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못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들은 결국은 실제 수능에 나올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습적으로 내는 문제가 있다 이게야. 근데 그거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그럼 제가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치면 여러분 혼자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수업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프린트도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받아들이면 맞아야 돼요.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러쿵저러쿵 해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문제를 딱 봤을 때 어차피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다. 푸는 문제다. 이 구별이 확실히 돼야 되고 이런 패턴 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는다. 알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야. 그냥 앉아서 가만 50분 동안 듣고 졸다가 집중은 그러면 잠깐 떴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 많아라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시내에서 많은 척하고 오늘 머리를 왜 잘랐니 근데 마음껏 공부하려고? 그래? 더 자르지 그랬니 이왕이면.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7번까지 했었죠. 그럼 지금부터 48, 49, 50번, 51번 패턴까지 가겠습니다. 48, 49, 50, 51번 패턴까지 가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집중. 여기 보세요. 앞으로요. 지난 시간 얘기했을 때 A와 인버스 A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 행렬의 역행렬이 A라는 행렬이 주어지고요. 집중. A라는 행렬이 주어지고 이 행렬의 역행렬이 주어지는 문제는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 행렬의 역행렬을 직접 구해서 이거와 같다 이렇게 풀지 말라고 그랬죠. 이 바보 같은 짓이라 했지. 그럼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주어져 있다.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어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단위행렬이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단위행렬. 그걸 이용해서 푼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패턴 네 문제는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예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을 때. 되겠어요? 우리가 그 10-나에 보면은 함수편에서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같도록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수의 세계에서도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가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을 때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행렬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행렬이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의 역행렬이 같다 해서 또 바보스럽게 이 역행렬을 구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풀면 언젠가 답은 나오겠지만 그건 아주 험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비행기를 뒤에서 밀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A의 A와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다 해서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는 같다 이렇게 풀지 말고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다 이런 얘기는 양변에 A를 곱해서 푸는 거거든요. 지금 A를 곱하지 말고. 그럼 여기다 A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이 되지. 여기다 A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인버스하고 A는 서로 역행렬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위행렬. 그래서 A와 인버스 A가 같다 그런 얘기는 A 제곱은 단위행렬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 A와 인버스 A가 같다. 어떻게 풀어요? A 제곱은 단위행렬. 즉 A 제곱은 2. 됐죠? 자, A와 인버스 A가 같다. 어떻게 풀어요? A 제곱은 단위행렬.
A와 인버스 A가 같다. 어떻게 풀어요? A제곱은 단위형이야. 지금 대답을 하는 학생이 3명 있었는데요. 대답을 안 하죠. 나중에 문제를 보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문제는 생각이 나는데. 아주 엄청 안 따라해요. 아주. 어떡하면 좋아 아주. 인터넷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전기 고문 넣는다는 얘기가 나올 판인데. 아주 하고 나서 전기 고문 이거 하고 대답 안 하면 그냥 아주 찌릿찌릿 해갖고 뭐 이런데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전기. 근데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다. A와 인버스 A가 같다. 뭘 풀어요? A제곱은 단위행렬. 그럼 이런 문제 보세요. 만약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의 예를 들어서 2005승과 같은 것을 A의 2005승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의 2005승을 갖다 간다냐라 그러잖아요. 그럼 A와 인버스 A가 같다는 것은 여기 양변에 A를 곱해본 결과 A제곱은 얼마예요? 단위행렬. A제곱이 단위행렬이면 A의 2004승이 단위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2004가 짝수잖아요. 짝수면 굳이 A의 2004승이 A제곱 몇 승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A 2004승은 A제곱에다가 몇 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곱하면 짝수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A의 2004승이 단위행렬이면 A의 2005승을 간단이라 했는데 A 2005승은 A 2004승에다 A를 곱한 거죠. 근데 이게 단위행렬이니까 여기다 A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된다. 따라서 끝까지 잘 봐요.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의 2005승과 같은 것을 하면 지금 우리가 풀어보니까 답이 얼마나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는데 보기에 보면요. 1, 2, 3, 4, 5 보기에 보면 A가 없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보기에 보면 A가 없다? 그럼 또 어머 깜짝이야. 답이 A인데 A가 없잖아요. 그럼 또 처음부터 푼다 이거야. 풀어보니 또 A야. 보기 보니까 또 없어. 아까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겠냐고. 이럴 때 보면 한쪽이가 초라하게 인버스 A가 보여요. 그럼 자기는 풀었는데 A가 나왔는데 보기에는 A가 없지만 이 문제 봐. A와 인버스 A가 어때요? 같아. A와 인버스 A가 같지? 그러니까 답은 A라 나왔어도 체크할 때는 인버스 A 체크해야죠. A와 인버스 A는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놓고 모르면 되겠냐고.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문제는 A와 인버스 A가 같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때 A의 2005승을 간다냐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래놓고 간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답은 어때요? 똑같지. 이게 아까 뭐였어요? A. 그러니까 인버스 A가 되겠지. 인버스 A인데 또 그때는 또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겠지.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풀 때는 이게 A고 A 역행렬이니까 그건 A가 되니까 그때 또 5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 역행렬의 2005승을 구하라. A 역행렬의 2005승은 바로 A의 2005승하고 똑같잖아요. 왜? A와 인버스 A는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고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다른 건 관두고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같다는 문제는 A 제곱은 뭐가 된다? 단위행렬로 푼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출발합니다. 그러면 48번부터 보겠습니다. 48번. 48번은 행렬 A가 1x, 2y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풀 때는 A와 인버스 A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바로 A제곱은 단위행렬이다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A제곱은 이걸 두 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1x, 2y에다가 1x, 2y 두 번 곱한 것은 단위행렬을 같다. 이게 단위행렬이다. 즉, 이 계산하면 이 결과가 단위행렬, 주대각선 1이고 나머지 영인행렬이 된다. 이 두 개를 곱해보겠어요. 행렬을 곱으면 앞에 거 행하다 뒤에 거 열을 곱한다 그랬죠? 자꾸 시간 날 때만 연습하세요. 곱하니까 1이고 곱하니까 2x니까 1 플러스 2x. 또 이렇게 곱하니까 2y 더하니까 2 플러스 2y. 그럼 더 풀 필요 없겠네요. 왜?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1하고 0이다로부터 xy 값은 나올 거니까 굳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더 풀 필요는 없겠지. 무시한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2x가 1이다 했으니까 2x는 얼마예요? 0. 2x가 0이니까 x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 되겠어요? 그 다음 2 플러스 2y는 0이라고 그랬지? 2 플러스 2y가 0이 된다. 이게 0이 된다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각각 제곱에서 하라 했지? 그럼 제곱 해갖고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1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48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보시죠. 49번 문제를 보면요. 49번은 A가 주어지고 A1, B2 이렇게 돼 있을 때 A와 인버스 A가 같다. A와 인버스 A가 같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AB 플러스 A 플러스 2B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또 나왔을까? 사연을 모르겠네. 여기 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죠. A라는 행렬인데 A와 역행렬이 같다 그랬지. 역행렬을 구하면 왜 복잡해진 줄 아세요?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요. B분의 1인데 이렇게 곱하면 2A-B죠. 그럼 앞에가 2A-B분의 1. 이렇게 해놓고 2A-B분의 1 전부 다 곱하면 얼마나 성분이 복잡해지겠어요. 이놈 갖고 저놈 갖고 하다 보면 식이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a제곱은 단육률이다. 두 번 곱합니다. a제곱은 a1, b2에다가 또 a1, b2를 갖다 곱해준다. 실제로 곱해봐요. 자, 곱하니까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한다 그랬죠? 열. 그러면은 곱하니까 a제곱, b. a제곱하고 b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니까 ab, 2b. ab 플러스 2b. 제가 이게 곱셈 못하는 학생을 좀 미워해요. 분명히 천천히 지난 시간 해줬죠? 이 곱셈 같은 거야. 백가를 곱들여서 10분이면 성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여름방이 지나도 못해요. 끝끝내 안 해. 야, 그 고집도 참 대단해요. 모르는 걸 인식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게을러도. 그날은 못해도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1월 공부 시작했으면 1월 말까지 끝내야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딱 알면 아는 거 갖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전에 가서 실수를 한다 이게야. 자, 현재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또 이렇게 곱하니까 b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a제곱이 a와 a를 곱한 a제곱이 단위로 갖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 ab 플러스 a 플러스 2b가 무슨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 했더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a 플러스 2가 0이죠. a 플러스 2는 0이니까 얼마예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또 b 플러스 4는 1이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 위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보니까 우연히 여기 지금 보니까 ab 플러스 2b라는 것은 ab 플러스 2b는 합해서 0이네요. 됐지? 조금만 신경을 써가면서 AB 대입이 되겠지만 AB 플러스 2B는 합해서 0이 되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번 보시죠. 50번을 보면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와 인버스 A가 같을 때 A 마이너스 A의 2005승 여기에 이 역행열 이걸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여기서 보니까요 A의 2005승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여기 A와 인버스 A가 같다는 게 나왔죠. 양분의 A 곱하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이제. 딱 보니까 A의 2005승은 뭐가 똑같아요? A. 그렇잖아. 아까 해봤잖아. A 2005승은 뭐예요? A. 그럼 이게 A니까 이게 지워지면서 그 A의 인버스 붙은 거나 마찬가지지. 문제는 이거거든요. A 마이너스 인버스 A. 이게 고민할 거리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기 봐, 여기. A에서 인버스를 빼야 하는데 이걸 뭘 심각하게 보냐고 또. 요거 봐, 요거. A하고 인버스 A가 어떻다? 같잖아요. 답은 뭐예요? 영역열. 51번. 자, 51번은요. 집중. 51번은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가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Y. 이거의 역행렬이 A일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에서 이것의 역행렬이 A의 역행렬이 A일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역행렬이라는 것은요. 한글로 지금 역행렬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A의 역행렬이 A일 때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야? A의 역행렬은 게 인버스 A라는 얘기고 그게 A와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역시 A 제곱은 뭐가 된다? 단육렬. A 제곱이 단육이니까 이거. 즉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Y에다가 또 한 번 곱해 이게 A인데 A 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해서 이렇게 A 제곱은 단육렬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단육렬. 그러면 일단 단육렬 쓰기 전에 먼저 곱셈을 하자. 그럼 행렬의 곱셈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귀찮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곱하니까 갈수록 더 귀찮잖아. 참네.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하는 거죠. 되겠어요? 지금 뭘 구하라 했어요? X 플러스 Y 구하라 했지? 뭘 구하라 했죠? X 플러스. 그럼 더 안 해도 되겠다. X 플러스 Y. 자, 이거 두 개 곱한 결과는 뭐라고 나오겠지만 이 결과는 단육렬이죠. 주대가 쓴 1이고 나머지 0은 단육렬이야. 결국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 여기서 X과 Y 값 따로 구할 필요 없이 X 플러스 Y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게 0이란 걸 알았으니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가 0이 되니까 쓰지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Y 값은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자리를 옮겨주면 돼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갔다 해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구해서 x과 y값 따로 구해갖고 더해도 좋아요. 됐어요? 그러나 항상 풀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잘 보면 중간에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수학 문제에서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51번까지 그 네 문제가 지금까지 했던 네 문제가 바로 뭐예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 역행렬이 어떨 때? 같을 때. 무슨 얘기했죠? 어떤 행렬과 그 행렬, 역행렬이 같을 때. 뭘 이용해서 푼다? A제곱은 단행렬. 어때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2번부터는 역행렬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신들을 차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갈 건지 이걸 한번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집중. A에다 B를 곱했다. 행렬에다 행렬을 곱했다. 이걸 행렬의 곱셈이라고 그런다 했죠. 그 다음에 숫자에다가 행렬을 곱했다. 이건 행렬의 뭐예요? 실수배라고 그랬어요. 이 구별을 확실히 하세요. 이건 행렬의 곱셈, 행렬의 실수배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곱셈일 때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행렬, 이런 건 n승한다. 그럼 이건 A n승, B n승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곱인 경우로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건 행렬의 곱셈이 아니죠. 상수하고 행렬을 곱한 거 이런 건 n승하게 되면 각각 n승이 돼서 이거는 5의 n승, A의 n승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5A의 역행렬을 구할 때도 5A의 역행렬을 구할 때도 두 행렬을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면 아까 잠깐 봤었는데 두 행렬을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면 이때는 각각 역행렬을 이게 아니었지. 어떻게 행렬을 먼저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면 각각 역행렬을 곱해야 돼. 순서를 바꿔서 곱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행렬의 곱셈이 아니잖아요. 5A랑은 행렬하고 행렬을 곱한 게 아니지. 이런 경우는 역행렬로 가면 각각 마이너스 1승 했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앞에 계수는 역수로 바뀌고 행렬은 역행렬로 바뀐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K에다가 행렬을 곱한 다음에 K란 실수에다 행렬을 곱한 다음에 전체 역행렬을 구하면 계수는 역수가 되고 행렬은 역행렬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리합니다. 어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요.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32번 문제를 보시죠. 32번 문제는 A라는 행렬이 3분의 1이 앞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2, 6, 3 이렇게 돼 있어요. 6, 2, 6, 3 이랬을 때 A와 B를 곱한 게 단위행렬이 된다. 그때 B를 찾아라 이거예요. 설명까지 잘 들으세요.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 B를 구하라면 이 식에서 장난치지 말고 A와 B를 곱해서 단위행렬이지. 그럼 B한테 물어봤어. 넌 누구냐한테 자기 A 역행렬이라 얘기야. 그러니까 B를 구하란 말 자체가 A의 역행렬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B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이 행렬에 A의 역행렬을 구하면 그게 바로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때 이 행렬 앞에 실수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역행렬을 구할 때 앞에 계수는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되고. 되겠어요? 앞에 계수는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은 역행렬을 구하면 돼요.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여기에 우선 D를 찾아야 되겠지. D는 이렇게 곱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3, 6, 18에서 12를 빼니까 18에서 11을 빼니까 얼마예요? 6. D가 6이니까 6분의 1을 쓰고. 됐어요? 6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순서 바꾸고. 이 두 개는 부호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꾸니까 3이 있고 6이 있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줘요? 부호를 바꿔. 부호 바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3에다가 6분의 1을 곱할 수 있지 이제. 곱하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은 결국 2분의 1이란 실수배니까 전부 이렇게 곱해준 게 답이 나오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가 이게 2분의 3. 여기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로 출발한 게 답이니까 동그라미 2번이 답입니다. 끝까지 갈 필요 없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52번에 주어진 조건도 이해하시겠어요? A에다 B를 곱해서 단위행렬에 넣었다. 그럼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행렬 관계에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53번 문제는 아예 뭐 역행렬 이런 말이 나왔지. 53번째는 아예 역행렬이라는 말이 나왔어. 53번 3분의 1 하고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스타. 사인 스타. 마이너스 사인 스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역행렬을 A, B, C, D를 한다. 이 역행렬을 구했을 때 이 역행렬을 A, B, C, D를 한다.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더한 것과 있지. 만약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라 했으면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곱 됐으니까 각 성분을 제곱한 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떤 생각하면 보다 복잡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문제 성분을 보니까 제곱 해갖고 더하다 보면 뭔가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 기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무슨 양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역행렬을 구한다 이게야. 자, 역행렬 구할 때 실례가 안 되면 이 전체 역행렬 구합니다. 자, 불러보세요. 이건 어떻게 바뀌어요? 3으로 바뀌죠.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에 역행렬을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역행렬 생각할 때 우선 D를 구했는데 D는 이렇게 곱한 거랑 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제곱 여기 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걸 빼야 되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빼주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D가 1이야 지금 역행렬 하는데. D가 1이니까 D가 1이면 잘 봐. D가 1이면 1분의 1은 쓰나 마나지. 그 다음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꿔. 근데 똑같은 놈이니까 바꿔봤자 표시도 안 나지. 얘들은 각각 어떻게 해요? 부호를 바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사인으로,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준다 이게. 그럼 역행렬이 완성이 된 거야.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것일 때 각 성분을 제곱한 게 합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이거 3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A, B, C, D 보면 이 A, B, C, D 앞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을 밀어 넣어야 돼. 3을 밀어 넣으면 3을 밀어 넣게 되면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면서 이게 3 코사인, 3 사인, 3 코사인, 마이너스 3 사인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바로 A, B, C, D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각 성분을 제곱한 거에 합을 구하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9 코사인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사인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사인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코사인 제곱. 그걸 전부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9 사인 제곱, 9 사인 제곱이니까 18 사인 제곱이 나오고 9 코사인 제곱, 9 코사인 제곱 더하니까 18 코사인 제곱이니까 결국 18을 갖다 꺼내면 이 안에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들어오겠지.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예요? 1. 그러니까 구하는 각각 성분을 제곱해갖고 더한 값은 18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귀엽지 문제? 좀 무시하겠어요? 귀엽게 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4번 54번 문제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54번 이거 참 괴롭네 이거. 54번 자 제발 한번 집중. 딱 한 번 설명하는 걸 잘 들어요. 집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행렬에서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2AB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AB 플러스 BA.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2AB라는 걸 쓸 수 없지? 왜냐면 AB하고 BA 같지 않기 때문에 AB 플러스 BA를 2AB라고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AB 플러스 BA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유는 뭔가? 행렬의 곱셈의 교환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정기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좀 더 쉴 텐데 정기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그러면 행렬의 곱셈의 교환 성립하는 게 뭐 있느냐? 둘 중에 하나 뭐가 됐을 때? 단위행렬. 둘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교환에도 관계없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두 행렬이 서로서로 역행렬일 때예요. 이렇게 곱해도 단위행렬이지만 이렇게 곱해도 단위행렬이지. 그러니까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일 때도 곱셈의 교환 성립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이 나오거나 두 행렬이 서로서로 역행렬일 때 곱셈의 교환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자유롭게 써도 좋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A 플러스 2의 제곱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A 제곱 플러스 2A2인데 2는 소리도 안 나지? 행렬을 곱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어때요? 2에서 이거 자유롭게 써도 좋다. 또 우리가 인수분해도 했었잖아요. 했을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x의 3승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라고 뒤에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x5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것처럼 행렬에서도 만약에 a 3승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거는 a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무시한 있지? 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곱셈의 경험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을 때 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곱셈의 교환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기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또는 정기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으로부터 유도된 각종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A 플러스 인버스 A의 제곱도 계산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텐데 불러봐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A 제곱 플러스 2하고 두 개 띡띡 곱하지. 정기공식 쓸 수 있는 게 띡띡 곱하지. 그럼 A하고 인버스 A 곱하면 뭐예요? 단위행렬이 되고 뒤에 거 제곱은 인버스 A의 제곱. 또 아까 공부했지만 이건 필요하면 A 제곱의 인버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니까. 아까 이거 안 했나 모르겠다. 양심 테스트 중. 이거 아까 안 했나요? 했었지? 두 개 바꿉시다.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 간다 가.
행렬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하지 않고 2ab 대신에 뒤에 뭘 뺐어요? ab 플러스 ba를 뺀다 그랬죠? 그러나 만약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곱셈의 교환을 성립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 써도 된다 이게. 즉 전개 공식으로부터 유도된 이런 공식 써먹을 수 있다. 곱셈의 교환을 성립한다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인버스 a의 제곱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은 얘기잖아. 더군다나 a와 인버스 a는 서로 뭐예요? 역행렬. 서로 역행렬이니까 곱셈 교환 성립하겠지? 그 공식 쓸 수 있겠지? 불러봐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인버스 a의 뭐예요?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띡띡이지. 띡띡. 띡띡인데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54번 문제를 봐라. 54번 문제는 지금 구하라는 게 이걸 구하라 했잖아. a제곱 플러스 인버스 a 제곱 구하라 했지.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a와 인버스 a가 서로 무슨 행렬이니까 역행렬이니까 곱셈 교환 성립한다. 여기다 자연스 쓰면 된다 이게야. 그런데 앞에 a 플러스 인버스 a 조건이 주어져 있지 이게. 조건에 a 플러스 인버스 a 주어져 있잖아. 그거 갖다 쓰면 되지. a 플러스 인버스 a는 계산 끝나서 2, 1, 0 마이너스라니까 이거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 2지. 2라는 것은 단역렬이 있으면 거기다가 실수배! 2배 준 거니까 이게 2, 2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이걸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잠깐 여기 보세요. 제곱 2, 1, 0 마이너스라고 2, 1, 0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 곱해보면 행렬의 곱셈은 앞에 거 행하고 열을 곱한다 했다. 곱하니까 얼마야? 4. 0이니까 이게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제곱했을 때 1,1 성분이 4가 나오겠지. 4가 나오니까 이걸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한 답에는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거 제곱해서 1,1 성분이 4가 나왔으니까 1,1 성분이 2가 되잖아.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2. 어우 3개나 되잖아요. 그럼 이쪽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죠. 곱하면은 0, 0 이렇게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서 1,1 성분이 0이 되겠지? 2,1 성분. 여기 오는 게 지금 0이 됐죠? 0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아, 참 미치겠다, 이거. 아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밑으로 갔나 모르겠네. 좋아,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곱해봐요. 곱하면은 2. 곱하면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를 하니까 얼마예요? 1.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소위 1,2 성분이죠? 여기 있는 게 이게 1이야. 1인데 여기니까 얼마예요? 1. 그래서 2, 1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교양 없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보기를 누가 이렇게 해놨나 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성격 나빠요. 야, 이거 좋지 않네. 할 수 없이 끝까지 가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1. 무슨 양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성분 1이야. 1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여튼 뭐 있겠지.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입니다. 과정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식으로 계산하는 패턴.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16페이지부터는 쭉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6하고 17, 18페이지도 계속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어서 옳은 거 오른쪽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들을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문제가 좀 많은데요. 이 문제를 원래 다 풀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좀 비슷비슷하지만 차이되는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지. 이 패턴 중에 하나씩만 다루잖아요. 그럼 다른 거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내가 어떤 패턴은 자신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패턴은 어떻게 푼다? 됐지?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이 역행렬이 주어 있다. 그래? 그럼 곱하면 단역렬이다.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이 역행렬이 같다. 그 A제곱은 단역렬이다. 되겠어요? 그 A제곱이 단역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A를 두 번 곱해서 단역렬로 갔다. 이걸 푸는 문제도 있지만 또 A제곱이 단역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보니까 A의 뭐 2000승이라든지 A의 2004승은 단역일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겠죠? 또 아까 보니까 그 53번 패턴 53번 같은 경우나 52번에 공통적으로 53번, 52번 공통적으로 앞에 어떤 계수가 나와 있지. 근데 전체 역행률을 구할 일이 있을 때 그 계수를 안에다 다 곱한 다음에 역행률을 구하지 말고 그냥 계수는 계수대로 역수해버리고 주어진 행렬만 역행률을 구하라 이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되지. 52번, 53번이 다 3분의 1을 안에 다 밀어넣은 다음에 역행률도 좋아. 모양새 이쁘지 않다 이거야. 알겠어요? 사인, 코사인도 복잡한데 그걸 다 밀어넣고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실수배 한 다음에 전체 역행렬을 구한 것은 앞에 계수는 어떻게 해요? 역수하고 뒤에 행렬에 역행렬을 구한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눈치를 챘겠지만 53번 같은 경우처럼 안에 성분이 코사인이 2개 보이고 사인이 2개 보이잖아요. 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지 사인에가. 사인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것은 D가 1로 만들려니까 그래요. 그래 D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니까 D는 1. 됐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D가 1이면 식이 간단해지지. 그리고 막판에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각 성분의 제곱을 전부 더할 것 같으면 부호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도 단계에서 답을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아까 좀 다 풀었지만. 지금 설명 잘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지금. 알겠죠? 무슨 얘기 있어요? 원칙은 다 역행률을 구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역행률 구하는 과정에서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를 바꾸든지 말든지 순서를 바꾸든지 말든지 각 전부 제곱해갖고 더했을 때 답은 얼마 심플하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중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55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